급변하는 세계 경제. 기회를 잡으려면 변화의 파도 위에 올라타야 한다. 경제의 파도를 넘는 선도자 매일경제TV에서 미래를 엽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다 공정하고 생생한 경제 정보를 전달합니다. 증권, 부동산, 보험, 재테크까지 투자자를 위한 바른 길을 안내합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경제 채널 매일경제TV. 지금까지 매일경제TV에서는 대한민국의 동력이 될 미래 산업을 제시해 왔습니다. 제1회 우리 금융과 자본시장에 나아갈 길, 제4회 제2의 차이나 드림, 제8회 산업의 미래 아그로 AI, 그리고 오늘 에이징 테크 새로운 길이 시작됩니다. 세계 속의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한 끼를 걱정했던 나라에서 1인당 소득 4만 달러를 바라보는 지금, 그동안 대한민국이 걸어온 경제 궤적을 돌아봅니다. 가파른 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 눈부신 성장 뒤 가려진 어둠은 없을까?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 자살률, OECD 1위 노인 빈곤율, 경제 발전의 주역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미래 산업이 부상할 시점입니다. 전통적 노후의 종말, 활동적이고 윤택한 노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주목받고 있는 지금, 우리의 노후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생산 활동이 증가하는 고령자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첨단 기술이 필요한 때, 고령화 시대 달라져야 할 고령자의 삶, 에이징 테크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경제와 기술, 사람이 함께하는 100세 시대 대한민국을 꿈꾸는 매일경제TV 제9회 개국 포럼 에이징 테크 새로운 길,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포럼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릴 장용수 매일경제TV 대표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TV 장용수입니다. 저희 개국 9주년을 기념하는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텔레비전과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오늘 포럼의 주제는 에이징 테크 새로운 길입니다. 흔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기대 수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WHO 기준으로도 초고령 사회를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저출산 고령화 해법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매일경제TV와 국립환경대학교는 지난해부터 저출산 고령화 해법의 하나로 에이징 테크를 제안해 오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 특히 고령층의 건강 증진과 산업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이징 테크의 확산과 경쟁력 제고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을 임태희 총장께 바통을 넘기겠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한경대학교 총장 임태희입니다. 방금 전에 소개 말씀에서 있었습니다만은 오늘이 두 번째 이 에이징 테크와 관련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이 앞으로 노후 생활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보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가급적 이제 이 일상을 유지하면서 집에서 좀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수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 에이징 테크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이징 테크에 대해서는 이 구글이나 이 아마존 같은 세계적인 이 대기업에서도 이미 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활용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지금 굴지의 기업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을 제가 분류를 해놨는데 크게 보면 이 한 가지는 건강 관리를 해주는 이러한 기술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고령화가 되면 노령화가 되면 그 여러 가지 그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또 활동성도 약해지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편의성 제고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 기술들을 또 이렇게 이 스타트업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한 3, 4년 후면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결국 65세 이상의 그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어가는 이런 이제 정말 그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커다란 변화에 대비해서 정말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행복한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과제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에이징 테크 산업은 지금까지 고령자 또는 노인 대책이라 하면 주로 복지 정책의 영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 입장이었다면, 이거를 좀 더 경제 정책적 차원에서 또 산업 정책적 차원에서 결합하는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하는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성장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징 테크 이 산업은 결국 중노년층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그 열쇠가 될 것이고, 지금 사실은 세대 간 갈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활동을 더 연장시킴으로 해서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때문에 세대 간 갈등도 해소시켜주고 또 국가와 이런 젊은이들에 대한 부담도 좀 줄여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은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 또 우리 중노년층들에게는 새로운 일거리 내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것이 이 에이징 테크가 지향하는 이러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징 테크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이런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의 노력, 어느 한 부문에서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또 기업, 또 학계, 또 당사자가 되고 있는 이 중노년층, 또 이 청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는 해결하자 하는 차원에서 골든 다이아몬드 프로젝트를 제안하였습니다. 오늘은 이거의 연속으로 그러면 정부 부문에서 또 학교에서 또 이 기업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정남 의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종남입니다. 오늘 매일경제TV 개국 9주년 에이징 테크 포럼에 주제 강연을 맡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세계 속의 한국을 살펴보면 우선 국토 면적이 10만 평방킬로미터로서 세계 107등입니다. 100등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구 기준으로 보면 5,200만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28등에 해당합니다. 국내 총생산 GDP로 보면 대략 1조 6천억 달러로서 세계 12번째 해당합니다.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일으켜온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 대개 1조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9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는 대한민국의 세계 속의 위상은 훨씬 더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왔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연배가 다 다르시기 때문에 보릿고개라는 단어를 아는 분도 계시고 그런 고개가 어디 미아리 옆에 있는 고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5, 6월에 가을에 추수한 쌀은 떨어졌는데 아직 보리는 나지 않아서 새끼 걱정을 할 수 없었던 춘궁기, 이거를 다른 말로 보릿고개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젊은 사람들은 지금 아침에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실 것 같습니다만은 진지 잡수셨습니까? 아침 먹었냐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인사일 정도로 하루 세 끼 밥을 해결하지 못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1960년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 끼 밥을 먹게 된 게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세계은행에 의하면 하루에 1달러, 지금은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1.9달러로 늘었습니다만 그 시절에 하루에 1달러가 되면, 다시 말해서 1년에 365달러가 되면 그 나라는 가난의 문제, 빈곤을 해결했다고 이렇게 세계은행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단군 이래 최초로 하루 세 끼 밥을 해결한 것이 1973년 400달러가 됐을 때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77년 1000달러, 1994년 10,000달러, 2006년 20,000달러, 그리고 2017년 30,000달러를 돌파해서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 속의 위상은 그런 정도로 돼 있습니다. 0.7%의 인구가 세계 2%를 생산해서 세계의 3%를 무역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 끼 밥을 먹지 못하던, 세 끼 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던 그 보릿고개의 대한민국이 이제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지만 배둘레햄은 안 생기는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경제 성장의 뒤안길에는 2003년 이후에 자살률이 OECD 38개 나라 가운데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손에 잡히게 숫자로 보면 하루에 35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자살 미수에 그친 사람까지를 생각해 보면 35명이 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아마 2배 가까운 70명이 매일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보통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OECD 평균이 보시다시피 2.6%인데 우리나라는 1년에 4.4%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2026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의 인구가 돼서 소위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는 제 아버지가 저 낳자마자 군인으로 전사를 하셨기 때문에 호르몬이의 외아들로 자랐습니다만 제 친구들은 평균 형제간이 6명이었습니다. 6명. 그거를 합계 출산율이라 그러는데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가 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기른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는 가족 계획을 우리가 철저히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안타깝게도 2020년 작년에는 1명 이하로 떨어져서 소위 인구가 줄지 않고 유지되려면 필요한 인구는
필요한 출산율은 대체 출산율이라고 해서 여성 한 명이 자기 몫으로 한 명, 남자 몫으로 한 명, 이래서 2명은 낳아야 인구가 줄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1983년에 이미 대체 출산율에 접근해서 그 이후에 급락해가지고 이론적으로는 지금 인구가 줄어들어야 맞는데 오래 산 덕분에 아직까지는 인구는 줄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고령화 속도가 빠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2015년에 1.24에서 점점 떨어져서 지금 최근에는 1명 이하로 떨어져서 1년에 30만 명 정도가 겨우 태어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아마 학교 다닐 때 기억하시면은 우리가 1년에 대구시만한 인구가 하나씩 인구가 늘어난다. 그때 대구시가 70만이었습니다. 1년에 70만씩 낳던 그런 나라가 지금 이제 30만 명을 낳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자식 보험이라는 보험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대충 살다가 60 돼서 환갑을 맞으면은 덕담이 여생 편히 살다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60 환갑을 맞고 나서 남은 인생이 여생이 아니라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 이런 인생이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살률이 OECD 1위라고 했는데 이제 노인의 자살률은 1위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1위가 돼서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58명이라는 우리나라의 지금 작년 자살률이 전체 평균이 25 수준인데 58이면은 노인 자살률은 2배가 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자살하는 이유를 한번 보세요. 이유를 보시면 경제적 어려움이 1번, 건강 문제가 2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고령 인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또는 건강에 비관해서 이렇게 자살하는 숫자가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높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대목에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령 인구가 누굽니까? 그분들이 누굽니까? 지금 자살하고 있는 이분들이야말로 새끼 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끼고 안 쓰고 이 나라를 다이어트 생각하는 나라로 만든 주역 아닙니까? 그 주역인 우리 어르신들이, 주역인 고령 인구가 이렇게 자살하는 나라, 이건 분명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경제 문제를 벗어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경제 사회 문제로 이미 비화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매일경제TV와 한경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에이징 테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 시적절하게 이런 포럼을 개최한다고 저는 주제 강연 초청을 받았을 때 한순간도 주체하지 않고 바로 달려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제가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카드를 받았을 때 다짐한 짐되는 노인이 되지 말자, 도움 주는 어르신이 되자 하는 주제로 제 주제 강연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도움 주는 어르신이 되려면 생산활동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산활동에 참여하려고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그러면 고령 인구까지 일자리 찾겠다고 나서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아마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떻게 현명하게 접점을 찾을까 하는.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가장 멋진 은퇴는 가장 오랫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거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활동에 고령 인구가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짐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저는 제 스스로가 내 가족에게, 내 가까운 사람에게 이 사회에 짐이 안 되려면 내 스스로가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매일 아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아침 6시부터 1시간 동안 운동을 함으로써 제 건강을 지키고 제 가슴에 배둘레 햄을 갖고 다니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자기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에이징 텍에 대한 포럼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예를 들면 돌봄 로봇이라든가 또는 스마트 워치라든가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AI 로봇 소피아 같은 이런 에이징 테크놀로지가 나와서 이것이 한편으로는 시니어 인더스트리가 되고 한편으로는 짐이 안 되고 살고자 하는 고령 인구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에이징 텍 포럼이 진정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어서 계속될 세계 학계는 에이징 텍 인더스트리를 위해서 어떤 경향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나라에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짐되는 노인이 아니고 생산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 주는 어르신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중론을 지혜를 모으는 그런 멋진 포럼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정남 의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래 들었을 때 후렴구처럼 떠올라요. 네? 짐되는 노인이 되지 말고 도움 주는 어르신이 되자. 이 사실은 우리 공직사회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또 특별위원회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많이 노력들을 했는데 사실 실제 나타나고 있는 그 성과를 보면 지금 이렇다하게 내세울 게 별로 없거든요. 그 노력이. 네. 그 좀 왜 그렇게 됐을지 좀 이유가 궁금한데 그거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제가 젊은 시절에 복지라고 하는 걸 생각을 했는데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복지는 정부가 노령수당을 주고 수당을 주어서 이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복지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진정한 복지는 그 당시에 제가 젊은 시절에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래도 일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쩔 수 없이 소외된 계층에게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도와주는 게 이게 복지지 허구한 날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는 게 무슨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복지라고 하는 개념을 생산활동에 고령인구가 참여하는 것이 우선 더 윗단계의 복지라고 하는 시각을 이번 기회에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제까지 복지를 시혜적인 복지가 복지라고 하는 인식을 너무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오정남 의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문제는 정말 개인은 개인대로 또 정부는 정부대로 또 학교는 학교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저는 이러한 분위기가 돼야 된다. 그래야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굉장히 좀 절실한 그런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부는 정부대로 하겠지만 학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연구 또는 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한경대학의 이형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경대학교 이영민입니다. 네,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저는 이제 에이징 테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에이징 테크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이미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때도 가끔은 있는데요. 저는 이 에이징 테크에 대해서 이것은 꿈의 에이징 테크다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에이징 테크는 어떠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도 하루가 다르게 사실 나이를 먹고 있는데요. 여기 계시는 모두가 아마도 계속 노화되고 있다는 걸 거부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징 테크가 갖는 큰 목적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영위하고 있는 이 수준의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혹은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나이듦과 상관없이 여전히 본인이 머물던 집에서 편안하게 일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세가 드시며 요양병원을 전전하게 되고 상당히 외롭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가 속속 나타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에이징 테크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비전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가장 큰 비전은 결국은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며 세대 통합을 이루는 데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많은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과연 자본에 의한 것인지 혹은 일자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존경과 존중이 사라진 가치관 때문인지는 모든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겠죠. 이러한 목적과 비전을 바탕으로 이제부터는 과연 어떠한 현 상황에 와 있는가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에이징 테크 R&D의 상황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예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정부 예산은 512조여 원이었는데요. 네, 정말 많은 돈입니다. 그중에서도 저희의 에이징 테크와 가장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고령 친화 산업 육성 예산은 32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절대값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돈인 것 같지만 퍼센트로 한번 볼까요? 네, 상당히 민망한 비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국정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령 친화 산업은 굉장히 제품을 만드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는 제한점까지도 갖고 있는데요. 이 고령 친화 산업이라는 것은 노인 수요를 대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연구, 개발,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총 10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의료기기나 또 서비스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예산도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또 다른 분야에서도 예산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OECD 국가의 9대 정책 영역 중에서 노인 영역 비율, 즉 이것은 얼마나 사회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지표가 되겠는데요. 소셜 익스펜디처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에서 뽑아봤습니다. 이걸 살펴보면은 결국은 사회복지 지출 영역에서 노인 영역은 얼마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네, 보시다시피 일본이 가장 많은 노인 영역에 지출을 하고 있었고요. 안타깝게도 한국의 경우에는 다소 낮은 비율을 나타낸다는 것을 한눈에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안타깝지만 우리에게 에이징 테크의 R&D는 상당히 걸음마 수준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예산의 차원에서도 우리 에이징 테크가 어디 와 있는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뿐만이 아니라 저는 정말 실제적으로는 그렇다면 어떨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특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서 현 주소를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여기 가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우선 고령화라는 키워드를 넣었을 때는 총 2만 5천여 건의 많은 특허들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고령사회 적용 기술이라든지 고령화 기술, 또 취약계층 맞춤형 기술 등이 순서대로 특허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상당 부분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감안하고 보셔야 될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시해야 될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저희의 에이징 테크와 가장 맞닿아 있는 바로 이 스마트 에이징을 키워드로 넣었을 땐 불과 1000여 건이 안 되는 899건 정도밖에는 특허가 출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허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네, 개발자나 사업자가 앞으로 자신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련 동향을 알 수 있고 또 내가 이 사업을 선점하여 정말 이 사업을 이루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에이징의 건수가 저렇게 작은 것은 아무래도 실질적인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제가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특허를 통해서 실질적인 상황을 한번 알아보았고요. 자, 그렇다면은 미디어에서는 에이징 테크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를 빅데이터로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워드 클라우드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네, 여기를 한번 봐주십시오. 최근 5년간 미디어에서 에이징 테크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언급되었고 또 고령화라는 것을 얼마나 다루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글자 크기대로의 빈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세대 갈등 그리고 또 청년 실업, 취약계층, 노후 대비와 같은 단어들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빅데이터 분석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산적인 부분 또 특허에서 말하고 있는 실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미디어에서 바라보는 에이징 테크는 또 다른 부분을 갖고 있다라는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각에서 에이징 테크는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대학에 있기 때문에 또 한국 대학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궁금해서 같이 더불어 조사를 했습니다. 네, A대학교에서는 웰에이징 시니어 산업 최고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시니어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데서 가장 의의가 있었고 지금도 상당히 돈독하게 이 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B대학의 경우에는 특히 노화과학과 관련된 협동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상당수의 융합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C대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여러 가지 연구 센터들을 갖고 있었고 또 뉴에이징과 관련된 플랫폼을 구축하여서 다양한 사업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까지 국내의 사례를 조금 알아봤는데요. 제가 또 궁금해졌던 것은 그렇다면 조금 더 초고령화 사회에 먼저 진입한 국가들은 어떠한 선진적인 일들을 하고 있을까였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에이징 테크를 알아보았는데요. 우선은 일본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대학, 지자체, 기업 그리고 생활자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에이징 테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대학의 경우에서는 증거 기반의 연구를 제공하고 또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의 활성화라든지 다양한 지역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물질적, 심리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기업의 경우에서는 새로운 개발 관점을 제공하고 상품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생활자 영역이었습니다. 생활자는 쉽게 얘기해서 지역 주민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가마쿠라 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의견이나 평가나 아이디어가 반드시 대학과 지자체 그리고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쳐 이들의 환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네 개의 영역들이 독립적으로 일하지만 함께 일하는 것이 되었고요. 특히 이 가마쿠라 리빙랩의 가장 큰 철학은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상당히 중요시해서 네트워크를 결국은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국제 네트워크까지 결국은 이루어내게 됩니다. 이 일본의 가마쿠라 리빙랩에서는 주요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A는 주민주도 과제인데요. 주민주도 과제라는 것은 이제 고령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낼까 그 유형을 연구를 많이 하였고요. 프로젝트 B에서는 지자체 주도 과제로 IoT 기반의 시니어 비즈니스 과정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프로젝트 C에서는 이제 기업 주도 과제였는데요. 이 장수 사회에 걸맞는 신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 네 가지 요소들이 모두 다 함께 상생하며 어울렸기 때문에 제가 상생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다음은 영국의 사례입니다. 영국의 키워드는 좀 더 멋집니다. 당신의 미래는 곧 나의 미래라고 붙여보았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2013년에 벌써 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서 이 스타트업 기업들을 굉장히 에이징 테크와 맞물려서 1조 원을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겨우 5개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약 50개의 기업들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곧 노인이 된다는 인식 하에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 평가 부분을 봤더니 약 75% 이상이 굉장히 활발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숨가쁘게 왔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감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저와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에이징 테크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네, 이용민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네, 별 말씀을요. 네. 사실 그 고령화 문제는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죠. 네, 맞습니다. 예,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마 표도 될 테고, 네. 네, 또 국민적 관심도 점점 커질 테고, 또 이 해당되는 이제 계층의 인구가 자꾸 늘어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될 겁니다. 근데 학교는 사실은 좀 더 앞서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학교에서조차도 걸음마 수준으로 보여요. 아까 보니까 이제 플랫폼을 네. 정말 이제 운영하는 그렇게 조금 앞서가는 네. 그런 대학도 있고, 이제 그런데 대체로 좀 상황은 그렇게 사례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왜 학교에서조차도 이게 아직 걸음마 단계를 면치 못하는지 네. 혹시 좀 이렇게 현장에 계시면서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역시 총장님이셔서 네, 비전 제시와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대학이라는 곳은 전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에이징 테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융복합을 철학으로 가져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전공들이 다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열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근데 아마도 이제는 수요자 맞춤으로 가기 때문에 나노 디그리나 마이크로 디그리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디그리를 대학에서는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교육혁신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전공 간의 칸막이를 네.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네, 네, 이게 그렇게 결국은 생각합니다. 이제 빅 체인지가 필요하고 네, 맞습니다. 빅 이슈인데 네, 우리 정말 정부도 이제 부서별 칸막이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융복합이 필요한 업무는 굉장히 하기가 어려워요. 네. 학교도 지금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좀 그 경계선을 좀 넘어가서 이 융복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기를 이런 행사를 통해서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예, 수고 그렇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학생들이 이 중고등학생들은 대학의 입시 제도가 영향을 많이 미치듯이 이 대학 교육은 역시 그 학생들이 이제 진로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기업 또 이 사회에서의 그 분야에 대한 어떤 관심과 이 수용의 정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뭐 진로로 생각 안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기업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LG전자의 이철배 전무입니다. 저는 디자인 경영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는 2015년부터 5년간 뉴 비즈니스 센터라는 신사업 조직을 맡아서 일했었습니다. 그때의 경험과 지금 현재의 경험을 더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년층을 케어하는 개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셜 로봇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개호 인력이 부족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일일이 노인들 수발 들어주고 뭐 예컨대 배변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 시중을 들어주고 하기가 힘듭니다. 그다음에 외로우신 분들이 많은데 그 정신적 케어를 해주기 힘듭니다. 물리적으로 케어를 해주는 로봇들은 발전이 좀 약간 더디고요. 감성적인 케어를 해주는 소셜 로봇들은 훨씬 더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셜 로봇들을 다루기에 앞서서 어떤 인공지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가전제품을 저희가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있는데 가전제품을 개발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구를 만들고 싶어. 가구와 가전을 좀 동일시하고 싶은 거죠. 저희 오브제 컬렉션 같은 겁니다. 그러면 가구를 만드는 사람들은 본인들은 공간을 만든다고 그래요. 근데 공간을 만드는 사람은 원래 건축가거든요. 근데 건축가들은 자기들은 공간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를 만들겠다고 그러죠. 자연을 닮은 아파트 이런 광고 나옵니다. 근데 자연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신이 만들었습니다. 신이 자연을 만들었고 신이 또한 인간도 만들었는데 인간을 좀 본인을 닮게는 만들었지만 불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불완전성 때문에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인간을 닮게 만든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인간의 불완전성조차도 닮아 있습니다. 인간이 사회생활하는데 되게 중요한 것은요. 사회적 존재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 형성 능력과 인간성, 퍼스널리티입니다. 퍼스널리티에 문제가 있거나 관계 형성 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인공지능도 똑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이 인간과 섞여 살기 위해서는 관계 형성 능력과 사회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이런 로봇들이 생산을 하게 되겠죠. 소셜 로봇은 신체적인 것을 보조해주는 것과 감성적인 것을 보조해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MWC라는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 회의에 저희 롤링봇이라는 로봇을 보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집안을 돌아다니는 로봇인데 뭐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삼성도 뭐 2020년도에 저런 걸 냈었는데 저 2018년도에 프로토타입 만들었던 것은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케어를 해주는 겁니다. 혹시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 뭔가 놓쳤을 경우, 가스 밸브를 안 잠갔을 경우 냄새도 맡아주고 창문이 열렸을 경우 카메라로 그것도 디텍트해주고 그러는 로봇입니다.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저 대신 관리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감성적인 인터랙션도 합니다. 저한테 말도 걸고요. 제 말도 받아줍니다. 안녕. 이 친구의 캐릭터는 약간 귀여운 거죠. 귀여운 애완동물 같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의 움직임과 눈빛을 가지고 어떤 식의 표정을 낼 수 있는지를 연구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카로라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케어링 로봇입니다. 이 케어링 로봇은 사람의 표정을 읽을 수 있고요. 사람한테 말도 걸고 말도 알아듣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손녀 같은 AI, 목소리만을 하는 게 아니라 표정과 말로 해주는 AI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버추얼 휴먼이라는 쪽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오른쪽에 제가 고른 얼굴입니다. 제가 고른 얼굴인데 동양인과 서양인을 적당히 섞어놓은 듯한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호감 있는 얼굴로 돼 있고 얼굴 전체를 모델링을 해서 그것을 인공지능을 입혀서 말하는 것을 모사하는 과정을 하고 있고 그런 것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은행원도 대체하고 호텔 종사원도 대체할 겁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TV같이 생긴 화면이 있으면 할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약은 드셨나요? 제가 보니까 약 안 드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대화를 하면서 케어를 해드리고 외로움도 덜어드릴 수 있고 감성 케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초능력인데요. 우리가 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신체 능력도 떨어지고 인지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초능력이 중요한데 인간의 3대 욕망 중에는 여자분들 중심으로 불로, 늙지 않고 싶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초능력을 갖고 싶다. 세 번째는 죽지 않고 싶다. 헬스케어 관련인 것이죠. 저는 초능력이 굉장히 에이징 테크와 관련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자꾸 우리 사람의 능력이 떨어져 가거든요. 그것을 젊을 때의 능력으로 돌려주는 것도 일종의 초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케어 수혜자의 자기 주도적 선택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존엄 같은 거죠.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존엄을 지키면서 노년생활을 할 것이냐. 예컨대 건강한 노년들은 관계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 움직일 수 없고 배변을 자유롭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존엄을 지키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분은 대변을 볼 겁니다. 변기에 앉을 건데 저 바지를 자동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변기에 앉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성 개호 인력이 와서 바지를 벗겨주고 뭐 배변을 도와준다든지 혹은 기저귀를 갈아준다는 게 약간 자존감이 낮아질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로보틱스 기술들이 저런 거를 함으로써 케어를 받는 사람의 어떤 존엄권을 더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팔걸이가 오르락내락하면서 일어설 때 앉을 때 도와주는 그런 로보틱스입니다. 에이징 테크는요, 사실은 누구나 맞이하게 될 노년에 대한 투자입니다. 결국 에이징 테크라는 것은 나의 미래에 대한 투자인 것이죠. 저희는 자율 전기차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요, 시장 보러 가야 되는데, 혹은 뭐 어디 누굴 만나러 가야 되는데 운전은 더 이상 할 수 없고 이동하는 데 많은 제약이 생깁니다. 자율 전기차를 이용하게 되면 음성 인공지능이든 아까 버추얼 휴먼 인공지능이든 부르게 되면 자율차가 오게 되고요. 그 안에 타서 여러 가지 뭐 TV도 볼 수 있고 인터랙션도 할 수 있고 음료도 먹으면서 이동을 할 수 있는
전기 자율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작은 것들. 노인분들 타고 다니시는 휠체어도 있지만 스쿠터라는 것도 있죠. 그 스쿠터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비 오는 날도 탈 수 있는 그런 작은 차에 대한 프로토타입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에이징 테크는 많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늙어가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에 대해서 앞에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어그리합니다. 집을 내가 늙어갈 수 있는, 내가 노년생활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돌봄에 대한 그 다양한 방식인데, 사람이 돌보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돌봐줄 수 있고 감성을 케어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LG전자에서는 특히 주거 환경 개선, 에이징 인 플레이스와 어떤 서비스 로봇, 그다음에 웰리스, 헬스케어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그 정부 관계자 혹은 학계와 협력을 하면서 어떻게 이것들을 실제로 일어나게 할 수 있는지 진지한 고민을 같이 해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철배 전무님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이런 모든 부분에서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에이징 테크가 우리 그 인간의 삶 속에 얼마나 좀 깊숙이 들어오고 있고, 또 앞으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그 기술의 추이를 이렇게 그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이것만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게 혹시 있으시면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예. 총장님 그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저는 돈의 흐름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저희가 좋은 휠체어를 만들어서 휠체어 사고가 덜 나게 하고, 좋은 낙상 감지 센서를 만들어서 낙상 사고가 덜 일어나게 하고, 좋은 감성 돌봄 로봇을 만들어서 치매가 덜 생기게 한다면 사회적 비용을 대단히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의 지출도 줄일 수 있고요. 그러한 돈의 흐름을 좀 돌려서 기업과 협업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분들에게 굉장히 비싼 휠체어를 사가십시오, 고가의 로봇을 직접 구매하십시오, 이러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저희가 잘 조절한다면 서로 윈윈하면서 기업도 좋고 국가도 좋고 정책적으로 훌륭한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우리 오늘 이런 행사를 하는 의미도 이 사회적인 공감대를 좀 더 크게 넓히면서 지금 말씀하신 기업은 기업대로, 또 이 다른 분야는 다른 분야대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역량도 축적하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이게 이제 새로운 혁신으로 이어지게 하는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 같은 그 차원에서 느끼셨겠습니다만은 이 에이징 테크, 또 이 고령 사회에 대한 정말 이 문제는 굉장히 그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그 함께 협업하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어려운, 대응하기가 어려운 이런 과제구나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진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임 총장님께서 주제 발표자들한테 이렇게 질문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앞서 소개시켜드린 대로 풍부한 국정 경험을 하셨는데 웰 에이징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국정 경험이 풍부하신 총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사실은 방향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실행되는 게 문제인데, 실행은 역시 이 사회적 공감대가 넓은 가운데에서 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 자리에도 그 각 분야별로 많은 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끝나고 서로 좀 인사하시면서 함께 좀 협업할 분야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에이징 테크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미래가 좀 스마일 에이징 시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열어가도록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마일 에이징, 좋은 표현이고 실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으로서 에이징 테크 두 번째 포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매경 미디어 그룹은 앞으로 에이징 테크가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 되는데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기빈 여러분과 또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